2021년 3월 폴리뉴스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과 같이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님, 이 특임 교수입니다. 특임 교수. 우리 다국가에 있어다 보니까 또 특임 교수님, 그리고 한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저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전체 주제로서 이제 그 4.7 보선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죠. 그래서 그 선거 전망과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운드 1에서는 4.7 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운드 2에서는 4.7 보선 이후 시나리오별로 이 전국 전망을 하고, 라운드 3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여전히 그 파장과 이유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겠나 싶어서 LA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보자는 것이었고요. LH. 네. LH. 제가 뭐라고 했죠? LA. LH. 네. 라운드 4에서는 어떤 바이든 정부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 아마 바이든이 지금 현재 외교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에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목 잡아놓은 건 분노한 민심 4.7 보선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되나.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죠. 어쨌든 이번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 오세훈 전 시장이 됐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되었던 황 소장님. 여권 내부에서는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되기를 좀 많이 바랬을 것 같고요. 또 여권 지지자들이 역선택도 하고 싶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분노한 민심이 계속 갈수록 좀 강해지면서 결국은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다니 정식 발표된 건 아니죠? 아니, 압도적으로 이기는 정식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니까 적어도 뭐 한 6-7% 정도 이상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압도적이라고 보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런 것까지 합의했는데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승복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여권에서는 지금 뭐 오세훈 또 박영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 의혹이나 이런 데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먹혀들고 있다. 그럼 의혹 제기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너네는 아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선거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이전에 뛰어난 정치공학적 기술을 발휘해서 이 판을 뒤집는 부분들이 지금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해봤죠. 특검도 이렇게 했고, 또 전수조사, 또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특수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야권 후보들에 대한 일종의 매우 강력한 네거티브도 연일 폭로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계층적 분노적 한마디로 심판투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를 폭로해도 이 남은 한 2주간에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흐름이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15% 지고 있다가 한명숙이 0.6% 차로 겨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새벽에 졌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오세훈이고, 지금은 이제 여권이 정권을 잡고 있는 속에서 여권에 대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의 지금 야권이 후보가 오세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뭐 이 오차를 갖다가 10%든 20%를 뛰어넘는 투표 흐름이라든지, 또 여권의 조직 동원인데, 만약에 여권의 조직 동원표가 통했더라면
안철수가 저렇게 크게 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보여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건으로서는 지금 뭐 수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건에서 이 오세훈, 박영준 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서울시장을 하고 또 정무수석을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MB 정권에 대한 어떤 이 심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몰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이 우리 황 소장이 지적한 여러 가지 그 여건에서는 대책도 발표하고 이 뭐 예를 들면은 국정조사도 받겠다, 특검도 받겠다 하고 네거티브도 세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심에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2007년도 데자부 현상이 느껴지거든요. 뭐냐면 그때도 BBK가 금융사기 사건인데 BBK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주인이 이명박이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보면은 이명박 지지자의 70%가 BBK가 이명박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지지했다는 이야기죠. 동영상까지 나왔잖아요. 예, 자기가 그 주인이라고 며칠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말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오세훈 후보는 그 내곡동 문제 그리고 그 박형준은 그 LCT 부산 그 문제에 지금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먹히는 게 그만큼 크게 그때 어떤 그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요구에서 이명박이 필요했듯이 지금은 어떤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런 큰 흐름이 지금 이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홍 소장님이 좀 이렇게 조사와 함께 여론조사 분석과 함께 좀 짚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야권 단일화에 나온 여러 그 숫자와 실제 민심이 동일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단일화 조사를 해보면은 조직 대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보면 30% 훌쩍 넘어가는 응답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양쪽 진영의 모든 조직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다 보니 조직이 센 쪽이 이기게 되고 있고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하는 30 아마 5% 전후 정도 이번에 조사는 어떤 전화 면접이었어요? 예, 전화 면접인데 35% 전후로 나오는 응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여론조사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은 조직적 응답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아무래도 조직이 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난 격차와 그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저희들이 공표를 안 했으니까 안철수와 오세훈의 격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뭐 일설에는 벗어났다고 하는데 설사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직적인 요인이 들어갔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현재 누가 나오던 서울시장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는 게 그 이전부터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부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는 딴 것보다도 사실상 현 정부의 레임덕의 조짐이 조금 나타나는 증후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전번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주말 조사에면 대통령 지지율이 37% 거의 최저 수준으로 갔고 이번 주 초 여기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보면 3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 데이터 리서치 조사면 31%대까지 떨어집니다. 31.4%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31%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강건한 그 40, 50대 지지층과 임노동자들의 지지층 성향을 감안한다면은 실제 전번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 이하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지층도 이미 한 4분의 1 정도 균열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왜 지지층들이 이탈을 할까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집권 4년 차가 될 동안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은 또 1년을 더 참아줬는데 문제는 경제적 성과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부동산을 소위 말하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 반칙으로 누군가가 이윤을 챙기는 소위 말하는 경제정의, 평등 경제정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어떤 조치도 지금 효과가 안 먹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예,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그 자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 이번 아마 서울시장 보선의 아마 판세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눌렀던 이유는 일단 오세훈 후보 상승세라는 겁니다. 상승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 실패를 한 거죠. 전략적 실패를 한 건데 예를 들면 19일 날 원래 그 후보 공식 등록 이전에 끝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유선전화 10% 그것 때문에 결국 안 받은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좀 더 가감하게 양보를 하면서 받았더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는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그만큼 오세훈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상승세는 아무래도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예비 후보를 꺾었던 그 힘에 상당히 아마 지금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조금 고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오세훈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세훈을 도구로 삼아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결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조금은 불리하더라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시점을 땡기는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는 이번에 안철수 예비 후보를 꺾음으로써 그 상승세는 좀 더 초동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오세훈 후보가 또 이겼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또 제1야당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1야당의 힘 자체가 이 지금 100석이 넘는 의석수 자체가 결코 이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조직적 힘이 가동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는 해볼만 하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1야당의 조직의 힘이 가동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벌인 것도 저는 이번 야권 단일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보다는 오세훈에게 집중하는 그 자체는 오세훈의 정치적 파괴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인을 해준 꼴이 됐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오세훈의 MB 황태자 아바타 그러면서 내곡동 이야기는 사실은 2010년도 한명숙과의 시장 선거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지금 MB 정권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지금 이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물론 그때의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들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이 유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거는 너무 먼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유권자들이 그 느끼는 그 가장 큰 그 허탈과 분노는 결국 LH 사태에서 비롯된 지금 당민의 문제에 더 큰 화가 나고 있는데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심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의 이 상승세 그리고 지금 단일 후보에 따른 이 컨벤션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저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오세훈에 대해서 과거 여러 가지 뭐 내곡동 뭐 하고 이런 쪽에 집중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오세훈에 대한 후보에 대한 공시 자체는 뭐 당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박영선 후보 스스로는 좀 더 포지티브하게 좀 뭐 그런 식의 약간 투트랙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차 교수님 지적 중에서 그 안철수의 전략적 실패를 언급했었는데 그 아주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를 비춰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조사 시점을 좀 앞당기셔야 됐지 않나. 이게 갈수록 이렇게 자기가 뒤지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보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막판까지 치킨 게임처럼 갔다면은 이 현재 이번에 조사가 이 홍사님이 그게 접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이렇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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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명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그래서 양 조사 기간에 접합도 경쟁력이 오세훈 후보가 다 이긴 걸로 이렇게 그 나왔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판까지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경쟁력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뭐 끝까지 가려고 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됐지 않느냐. 안 그러면 빨리 조사가 되도록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단일화 부분에서 뭔가 시간을 끌고 때를 부린다는 인상도 주면서 뒤에는 또 서둘러 그거를 갖다가 해버렸다는 점에서 좀 이번에 단일화의 어떤 조사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은 그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하나만 더 멘트를 할게요. JTBC가 21일 날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 지금 여기에 그 조사 개요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숫자를 인용을 못해서 그런데 가상 대결에 두고 보면은 안철수가 오션보다도 훨씬 앞서요. 저희들 지금 저기 그 조사도 곧 발표나지만은 같은 시점에 했는데 안철수가 앞서요 여론조사는. 근데 그 단일화 조사에서 뒤진 거예요. 조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것이 뭐 어쨌든 조직도 누구 말 따나 실력이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만 조직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급격한 그 응답률이 반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게 게임에 졌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게임 또는 단일화 그 전략에는 졌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몰라도 여론에 졌다고 보기는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오히려 조금 야권 단일화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야권 단일화를 앞둔 상황에서 이 야권 단일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둘 다 패자가 되질 않는다.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의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질 거고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간에 이 야권 전체에 힘을 주는 단일화를 처음부터 환경을 만들고 이 성공적으로 어쨌든 기결되게 만들어서 지금 기세로 올라가게 한 1등 주역이다. 그 원희룡 지사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로서의 그 위상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질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 조직에서 어떤 우리 홍 소장님은 이렇게 민심과 약간 단일화해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시기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야권 단일화의 승리자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한 소장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뭐 김종인이 옛날에 안철수 새정치한다고 나올 때부터 관계가 예. 처음부터 좀 틀어졌죠. 예. 그 성격에 보면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언론들이 결과를 보고 뭐 김종인이 버티기, 뚝심, 안철수 공격 이런 것이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김종인 본인이 정치적으로 자기 지분을 연장시켜 가려고 하면 오세훈을 만들어야 되지. 뭐 나머지 방법. 만약 이번에 안철수가 이겼다면 국민의힘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당은 4.7 보선 이후에 윤석열, 안철수 이런 중간 세력에게 각격 격파당하면서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급격하게 해산되거나 아니면 개헌으로 내몰려 갔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오세훈이 덤으로써 당이 당분간 대선까지 이제 굴러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철수가 됐냐 오세훈이 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안철수의 정치의 문제는 지금까지 안철수가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11년째예요. 횟수로 따지면 12년쯤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 남 밀어주거나 아니면 맨날 지거나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11년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가치나 철학을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새 정치라 해가지고 모함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이제 11년쯤 됐고 자기도 의석은 적지만은 정당의 대표고 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정치의 가치 부분을 국민들 앞에 심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빈 공간에 나타나서 알박기 정치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국의 제3세력의 정치라는 게 좀 안철수보다 훨씬 뛰어난 정치적으로 노예한 인물도 실패하고 패배하는 부분이 강한데 안철수가 11년 제3 정치를 좌에서부터 우로 이동하면서 쭉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안철수가 말하는 최근에 뭐 강한 보수적 색채를 띤 발언을 했지만은 그런 발언의 진정성이라는 게 국민들 앞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저절로 무너졌지 뭐 오세훈이 대단해서 이긴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예, 자 후보 한 말씀. 예. 저는 뭐 이 안철수의 이번 행보는 아마 안철수 지금 정치한 11년 11년 차죠. 11년 차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 행보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철수라는 이 변수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지금 보수 야권이 이 정도의 그러니까 생동력을 갖고 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그런 힘을 뭉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안철수가 사실은 대권으로 많이 직행한다고 해서 지금 이 서울시장 나몰라라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아마 후보는 나경원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선거 자체가 판세가 아무리 지형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선거 국면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건 가장 큰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 지금 앞으로 이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그러면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진정한 승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15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2012년도에 문재인이라는 그 후보에게 단일화하면서 손을 들어줬지만 선거 그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이래 좀 미적미적하고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억지 춘향격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거 지고 난 뒤에 모든 패배 책임을 자기가 오롯이 떠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그 좀 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진짜 화학적 결합을 해서 자기가 이번 승리를 일궈내는데 누가 뭐래도 이건 안철수가 미랄이 되었지 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해야 된다. 저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본인의 이 정치적 가치가 이때까지 쭉 말했던 극중주의 아닙니까? 극중주의인데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그 일종의 정치적인 가치의 전환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야권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반문만 갖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지금 그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초조감에 의해서 뭐 극보수 유튜브들한테 나가갖고 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갖고 태극기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세훈도 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있던 국정주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이게 쏠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이 분명한 합리적 이유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 운동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자기의 가치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설명,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뭐 먼저 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은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선거는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국민의힘 그 오세훈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 선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때 개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인도 뭐 지금 4월 8일 이후는 무조건 집으로 간다, 사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언뜻 비쳤던 나름대로의 그 은행을 그 말을 보면 상당히 아마 지금 차기 대선 구도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얼만큼 제어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만들어내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김종인의 미래를 점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일종 그 근거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거치는 자기 결정이 달렸다고 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본인의 지향점의 어떤 변화도 설명해야 된다.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좀 보수로 이렇게 좀 변화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 한다 그랬더만은 제 노선은 중도 실용주의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분석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4.7 보선 지금 최대 변수 3개 중에 서너 개 중에서 하나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상승 동력도 가진 다 단일화로 기결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때 나머지 변수들과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예측을 갖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영식 소장님, 선거 자체 4.7 보선에 대한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대한 예측입니다. 변수와 함께.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변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후보 입장에서 나고 본다면 후보 외생 변수, 전국 구도에 의한 변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정권을 안정론이냐, 이러와 같은 큰 프레임에서 선거가 규정이 되어버리는 이 변수가 더 크다, 외생 변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공약 문제나 아니면은 뭐 그 후보의 도덕성 논쟁,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돼도 그게 다 지금 매몰이 되어버리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 지금 추이가 보면은 처음에는 서울시장 경우는 야권 후보가 좀 앞서다가 다시 민주당의 박 후보가 좀 역전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LH 사건 터지면서 이런 심판론 같은 분위기가 뜨면서 다시 재역전이 되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금 멈추었을지 아니면 다시 좁혀질지는 지금 그것도 가름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반면 부산은 애당초 큰 격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동일하게 민주당이 진영에 두고 당 대표 또는 지도부까지 거기 합류를 해서 공약, 즉 가덕도 문제까지 공약을 내세우고 박영선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이 사생활과 관련된 뭐 특혜성 이런 것까지 집중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전혀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후보의 문제를 아무리 공약을 하고 공격을 해도 후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외상이 있지 않는다. 즉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큰 후보 외적 변수의 큰 이 틀이 작동이 되다 보니 후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문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고 이런 문제는 지금 지지율에 큰 영향을 남은 미치지 않고 변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자, 사실 변수가 크게 없습니다. 없다. 예,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의 특이한 전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술은 프레임 전략이에요. 뭐 10년, 거의 20년 옛날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략입니다. 그 프레임 전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에는 뭐가면은 실탄이 프레임 전략의 실탄 뭐가면은 적폐라는 이 장략이 이 장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현 민주당이 4년간 임기를 하면서 LH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 그 프레임을 걸면은 오발탄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장전이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는데 이제는 짬뽕이 돼가 들어가니까 이 프레임을 걸어버리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바로 저기 국민의 보수 정당의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쏴버리면은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리는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구도를 바꾸는 것이 민주당에서 뭔가의 전략적인 변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못 만들어내니까 그냥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아까 홍익 소장님이 야권 단일에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제1야당의 어떤 조직 부분이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이 보궐선거잖아요. 보궐선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투표율이 대체로 50% 미만이고 뭐 2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핵심 지지 세력들이 투표장에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뭐 그 여부가 보궐선거 승부를 걸기도 하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그 보궐선거의 특성 속에서 지난 이 지방선거 때 서울, 부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선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하는 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굉장히 그 민주당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과 함께 완전히 전 지역을 갖다 지금 누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직 선거로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어떤 금방 이야기한 큰 틀에서 프레임의 어떤 대결보다는 뭐 지인을 찾아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구석구석을 그런 조직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성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여건이 처음에 갖고 갔던 거는 가덕도 재난지원금 두 가지가 큰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단일화, 그 다음에 투표율이라 사전투표, 또 네거티브, 그리고 LH 투기, 그리고 윤석열 지금 선거 참여 여부, 여권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권 내부의 분위기라고 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망하는 집구석이 가지는 특징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역류가 거셀 때 이게 여당은 항상 조직 투표, 동원 투표로서 낮은 투표율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선거라는 거는 바람이 불고 나면 이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무슨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밑에 구의원, 시의원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이 여권의 동력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여권이 정권을 잡고 뒤집고 끌고 오고 할 때는 전부 다 흐름과 방향 그리고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프로파간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끌고 왔지. 무슨 조직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 말에 그 다음에 이 레임덕 현상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 자체가 사실상 선거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만큼 받으면 선거 지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30.4라고 지금 나왔어요. 30.4%. 전국 지지율보다 서울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여권 내부에서 최근에 한명숙을 부각시키고 또 임종석이 박원순을 부각시키니까 박영선이가 제발 좀 임종석이는 입을 좀 다물고 있어 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금 한명숙을 LH 투기라는 이런 부패 혐의 부분이 번져가고 있는 속에서 한명숙 문제를 박범계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권 내부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이러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권 내부도 이미 이제 레임덕 속에서 사실상 이 과거와 같은 그런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여권 내부에서도 금방 쳐지겠지만 얼마 전부터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예, 뭐 일단 그 여권 내부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금 뭔가 이 지금 상황 판단의 미스 그리고 뭐 전략적 오류가 있다는 부분 중에 좀 두드러진 부분이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 보름 전에 제가 그 뭐 월간지 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번 보선에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 되는 한 4가지를 꼽은 적이 있어요. 그걸 약간만 좀 제가 인용을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지금 가장 큰 이 관전 포인트는 일단 LH 사태다. LH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이 파장 자체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이 공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정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이렇게 상당히 시작이 촉발이 되었지만 작년에 추윤 갈등, 뭐 추윤 갈등 과정에서 또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또 병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그렇게 묻혀 넘어갔고 결국은 이 지금 이 공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그 공공개발을 하는 공적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대규모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데 대한 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진짜 큰 분노로 지금 이 입안된 민심의 하나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결국은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무능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H 파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LH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상당히 이 철저한 진상 규명 자체가 좀 드뎌지고 있고 뭔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신까지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LH의 후폭풍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총장직을 관두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4.7 재보선을 겨냥을 하고 던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던지고 나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그 이 윤석열의 거취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졸지에 지금 1위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로 부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거망동하지 않고 아주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스핀 닥터 같은 것이 윤석열 총장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것이요. 지금 물러나고 난 뒤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라든지 행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아주 뭐 그냥 막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LH 문제를 던지면서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탁 얻어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 동교동계 인사들하고 뭔가 한다고 했는데 정작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던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고언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또 김영석 교수가 뭐 여권에도 인물 얻기 마찬가지다 당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딱 등을 두드려 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그런 일종의 말할까요 반사효과가 상당히 저는 이번 선거에 클 거다. 그러니까 지금 LH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회의 공정과 정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저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는 잡지 않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툭툭툭툭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이 지금 반정부적이고 집권 세력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정복될 경우에는 이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가 중도입니다. 세 번째가 중도인데 앞서 우리 한 소장 말씀하셨지만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박원순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이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론 뭐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박원순 시정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사람에 대한 가치, 참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청렴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도의 민심을 건드리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대통령실장 퇴임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딱 그을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캠프를 짤 때부터가 완전히 중도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사람들 핵심에 넣은 것 자체가 저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이번 야권 단일화하는 데 있어도 중도의 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오시원 후보가 그 나경원을 꺾는 거,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현주가 3등에 그친 이유가 저는 결국 중도의 힘이라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에서 상당히 이 중도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야권 단일 후보가 거의 배 정도를 지금 앞서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승부를 가를 가장 큰 하나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이 판세 자체가 상당히 여권 후보에게는 상당히 힘든,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지금 초반 판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치만 하나 좀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변수라고 할 때는 용어상으로 그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승부를 바꿀 수 있을 때 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때가 변수고 그렇지 못하면 변수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변수가 별로 없다. 그러면 왜 변수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조직도 이야기하시고 뭘 이야기하시지만은 대대 리서치 의원 조사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1.4% 대통령.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가 버티는 정당이었단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4.4%까지 갑니다. 문제는 재보궐선거는 조직 동원력, 조직 결속력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조직 동원으로 나오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14.5,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48.9입니다. 이전에 조사가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가 약 한 20% 됐어요.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한 40% 정도, 약 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3배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이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시점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 되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진데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거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프레임 걸어갖고 상대방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적폐를 규정하는 이 전략을 또 못 벗어날 것 같으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우리 차 교수께서 이렇게 변수를 갖다가 고려할 변수를 이야기하면서 초반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모주관제 그걸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저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에 대한 대비인데 금방 우리 홍익 소장님이 잘 지적했듯이 데이터 리서치 조사에 의해서 31대 64 그 중에서도 이 지지 강도가 높은 부분하고 그 부정 강도가 높은 부분이 2배에서 3배로 더 벌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거를 갖다가 민주당 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야권 후보 단일화도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어떤 이 출발도 안철수였고 마무리도 안철수가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패배로 마무리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보 단일화는 이전에 2012년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사태로 끝난 거하고는 달리 어쨌든 승복하는 가운데 됐고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는 운명에도 달려 있겠지만 앞으로 본선거 때 어떤
이 연대와 협력을 갖다가 보여줄 것이냐. 아마 이번에는 본인은 외통수인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 있게 보이도록 또 그렇게 진짜 하는 것이 자기 정치력을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안철수란 변수는 또 여전히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야 하고 저는 이낙연을 봤습니다. 그 이낙연 전 당대표가 실제로 대선 1위로 쭉 하다가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2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랬을 때 지금 이번 서울시장에서 그 대선 주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목성견 일전을 벌릴 사람이 이낙연 전 당대표 아니냐. 그리고 서울은 30%의 호남표가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남표의 자기 기반표의 위력을 보여줘야만이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반등하고 기대를 갖다가 여권 지지층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막강한 1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스핀 닥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퇴할 때부터 뭐 행보가 메시지가 상당히 뭐 이렇게 예사롭지 않죠. 이게 그러면서 이 누구 예상을 깨고 김영석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어드바이스를 고언을 듣는 이런 모습들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있었던 모습과 조금 다르다 이런 걸 갖다가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칼잡이로서의 윤석열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뭐 전에 누군가 그런 말도 했죠. 정진석 이렇게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이 자기가 옛날부터 아는데 상당히 인문학적 교육도 높다고 들었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번 보선 기간의 행보도 역시 주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남은 게 사실상 후보와 후보의 대결인데,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대결은 이 모든 분들이 좀 지적했지만 선거의 성패와는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 후보로서의 변화 여지가 좀 적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